형수님, 제발요. 우리 엄마 살려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시동생 박성철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날짜가 잡힌 지 겨우 이틀째였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친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어머니를 살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결혼 생활 전체를 뒤집어 버릴 줄은.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가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초여름 바람이 거실 커튼을 흔들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응. 엄마도 긴장 많이 했더라. 저는 웃으며 밥상을 정리했습니다. 걱정 마. 잘 될 거야. 당신 어머니잖아.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법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신부전 진단을 받은 건 1년 전이었습니다. 그 후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았고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투석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래 살겠냐. 민폐만 끼치다 가는 거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인 저에게 시어머니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같이 만들었고 아프면 죽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적합 판정 결과를 들은 날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안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적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술 성공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바보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은 작은 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은혜는 못 갚는다. 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식탁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사람, 시동생 성철만 말이 없었습니다. 소주잔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성철아,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시어머니가 묻자 성철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그때 그의 표정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인은 시동생.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형수님, 내일 꼭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평소 연락도 거의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짧았습니다. 형수님, 제발 수술하지 마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지? 장난인가? 술에 취한 건가?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수술하지 말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퇴근 후 약속 장소로 나간 저는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지 마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철이 꺼낸 다음 한마디는 저를 더 큰 충격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을 차가운 식은땀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주차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시동생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농담을 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혼자 끌어안고 버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성철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볼 수도 있어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범죄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이미 그 한가운데 서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처 24시간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지고 있었지만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철은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형 통장 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 사이였지만 생활비 통장과 급여 통장은 따로 관리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형 빚 있어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성운과 빚,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함이 유일한 자랑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도 20년 가까이 다녔고 회식 끝나면 곧바로 집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박, 주식, 가상화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형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성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으니까. 제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인데? 성철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5억 넘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억.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무슨 빚이? 도박.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박? 성운이? 아니, 말이 안 됐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철은 휴대폰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번호로 온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 안 하면 집 찾아간다. 마지막 경고다. 더는 못 기다린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어요. 뭐? 1년 전부터.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이식, 보험, 남편의 태도, 시어머니의 눈물, 모든 조각들이 이상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남편은 이미 잠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졸린 눈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심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고?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이 시간까지? 응. 남편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뭔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처음으로 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뒤져본 적 없는 공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회사 서류, 보험 약관, 세금 고지서, 그리고 가장 아래 칸, 잠긴 서랍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잠가놨을까? 왜 나에게 숨겼을까? 저는 집안을 뒤져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마침내 책장 뒤 작은 철제함에서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딸깍,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 관련 서류.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가 쏟아졌습니다. 대출 계약서, 독촉장, 채무상환 계획서, 그리고 익숙한 이름, 박성훈. 제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액수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6억 2천만 원.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성철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류 사이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문서였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글씨, 장기기증 동의서.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류와 달랐습니다. 분명 이런 항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적힌 서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 가족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제 손에 들린 서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걸 왜 보고 있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서류 누가 보여줬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차분하고 느긋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당황함,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목소리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장기기증 동의서, 그리고 제 이름. 하지만 분명 제가 쓴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수많은 서류에 사인해 왔습니다. 내 글씨는 내가 압니다. 저건 아니었습니다. 절대. 이거 뭐야? 제가 묻자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잘못 만든 건가 보네. 거짓말. 너무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류를 발견한 순간부터 남편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도 준비를 하고 해야지. 이제 시작이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 그럼 병원에 물어보면 되겠네. 순간 남편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몇 번이나 저를 힐끗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행동을 할지 걱정하는 사람처럼.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움직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서류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위조일까? 정말 남편이 관련된 걸까? 차라리 내가 오해한 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장기이식센터. 접수대 직원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김지연 보호자님 맞으시죠? 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 원본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명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민,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그녀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 어디서 받으셨나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원본과 다릅니다. 순간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정수민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병원에 보관 중인 실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온 사본. 두 서류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추가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문장은 수정돼 있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만든 거지? 왜? 병원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몸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몸은 괜찮니?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다정한 목소리. 그런데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괜찮아요. 수술 날짜 얼마 안 남았네. 그러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덕분에 살겠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겠구나. 정말 그 말뿐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속이기로. 이제부터는 내가 본다. 끝까지. 며칠 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시 후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그리고 짧은 미리 보기 문장이 보였습니다. 보험건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잠금 상태였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욕실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든 줄 알았는지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남편은 베란다 쪽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게 말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은 안 돼. 잠시 후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렸습니다. 보험금 나오기 전까지만 버티면 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 무슨 보험금?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권자들도 계속 연락 와. 나도 미치겠다고. 채권자, 보험금.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 생각이 맞는 건 아니겠지. 다음 날, 저는 시동생 성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보험 이야기를 꺼내자 성철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지금부터 들을 얘기. 각오하고 들으세요. 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그 애는 우리 가족이잖아. 조금 희생하면 다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이어진 남편 목소리. 지연이는 모르게 해야 돼.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고 다음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 속에서 처음 듣는 이름 하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브로커는 믿어도 되는 거지? 브로커.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브로커는 믿어도 되는 거지? 녹음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브로커.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모를 만큼 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성철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브로커? 성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치 그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괴로운 사람처럼. 처음엔 저도 보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엄마랑 형이 만난 사람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기알선 브로커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숍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안 믿었어요. 성철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남자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저 영어 한 글자. K. 형 휴대폰에서 우연히 본 번호예요. 그리고 며칠 뒤 성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랑 형이 그 사람 만나는 걸 봤어요. 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설마 진짜.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돈에 몰렸다고 해도 정말 저 정도까지 할 사람일까? 제가 알던 성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왔니? 예.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연기할 수 있을까? 식사 도중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지연아. 예. 내가 이번 생에 내 은혜는 못 갚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 전까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가족인데요.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이상하게 그 눈빛에는 감사보다 안도감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정수민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이 시간에 전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지연 보호자님 맞으시죠? 예. 정수민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돼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병원으로 와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녀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정수민은 문이 닫히자마자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았습니다. 원래 보여드리면 안 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보호자님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진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매주 위독하다고 들었던 사람, 곧 위험하다고 들었던 사람. 그런데 의료 기록은 전혀 달랐습니다. 상태는 분명 나빴지만 당장 생명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정수민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장이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급한 상황도 아닙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그럼 왜 다들 당장 해야 한다고? 정수민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수술 일정을 이렇게 무리하게 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보호자 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 확인한 뒤에는 더더욱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보험금, 위조 서류, 브로커, 그리고 무리하게 잡힌 수술 일정,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했는지 알겠네. 돈 때문이구나. 그 순간 정수민이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서였습니다. 가입자는 시어머니. 그런데 수익자 항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박성훈. 제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액수 무려 7억 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였습니다. 특약사항, 장기이식 관련 보상, 고액 지급 조건, 대출 담보 설정,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처럼 정수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김지연 씨. 제가 보기엔 누군가 이 수술을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명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돈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병원을 나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남편.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남편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너무 평범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엄마랑 같이 밥 먹자. 할 얘기가 있어. 순간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느낌.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뜻밖의 서류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연아, 이것만 사인하면 된다. 저는 서류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추가 동의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 아래에는 이미 누군가 제 이름으로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하단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미 서명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김지연. 누가 봐도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병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거래. 별거 아니라는 말치고는 너무 급했습니다. 너무 준비돼 있었습니다. 거짓말. 또 거짓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었습니다. 내일 읽어보고 사인할게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그 미세한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면 안 되니? 내일 병원 가야 해서. 오늘은 피곤해서요. 저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남편 표정도 이상했습니다. 불안, 초조, 그리고 조급함. 마치 시간이 없는 사람처럼.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뒤척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고 새벽 2시가 넘어서도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곧 터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시동생 성철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서류를 보여주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수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어제 어머니가 줬어. 성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거 형도 갖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성철은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이 갑자기 돈 문제로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카드값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사람들이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밤늦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철은 우연히 형의 통화를 듣게 됩니다.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 투자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형의 컴퓨터에서 진실을 보게 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 수천만 원, 수억 원, 그리고 결국 6억 원이 넘는 채무.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급했구나.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처음부터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온 뒤 남편은 거의 무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 처음에는 보험 얘기였습니다. 이식 수술과 관련된 보험금, 보상금, 각종 특약, 대출, 모든 걸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었습니다. 성철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형수님이 들어야 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잖니. 조금 희생하면 되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잖아. 잠시 정적.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들렸습니다. 며느리 하나 희생하면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컵 내려놓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빚 갚고 집 지키고 엄마도 살고 다 해결되는데 뭐가 문제니? 그 말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물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결혼 10년, 명절마다 먼저 찾아갔습니다. 병원비도 보탰습니다.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였지? 대체 뭐였던 거지? 그때 성철이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형수님, 사실 브로커 얘기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무슨 얘기? 성철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가 보험금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꺼낸 것은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호텔 커피숍, 그리고 낯선 중년 남성, 그 앞에 앉아있는 남편, 시어머니,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힌 직후 이 사람이 누구야? 성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기 알선 브로커로 조사받은 적 있는 사람이에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거래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브로커는 이미 여러 건의 불법 알선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왜 만났을까? 왜 하필 수술 직후에? 왜 비밀리에? 설마 정말 여기까지 온 건가?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고. 거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지연아, 서류는 봤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 다 봤어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정수민,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단 한 줄. 그 한 줄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김지연 씨. 병원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문장. 생각보다 사건이 훨씬 큽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가족 문제를 넘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절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정수민의 문자 이후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위조 서류, 남편의 도박빚, 브로커, 그리고 시어머니의 한마디. 며느리 하나 희생하면 다 같이 산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망치처럼 계속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평소처럼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 여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날짜 변경 안 했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걱정처럼 들렸을 말.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확인, 감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냥 물어본 거야. 병원에서 연락 왔어? 아니, 남편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구나. 나보다 내가 더. 그날 오후 정수민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상담실. 정수민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지연 씨. 이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녀는 주변을 한번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병원 감사팀이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위조 정황이 나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장기 이식 관련 동의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건강 상태 확인서, 위험성 설명서, 심지어 일부 상담 기록까지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그동안은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구나.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온 것입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응. 넌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남편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제가 알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너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도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식 실패, 빚, 만회하려고 시작한 스포츠 도박. 처음엔 땄습니다. 그래서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만두려고 했어. 정말이야. 근데 잃은 돈 찾으려고 또 하고 또 잃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정신 차렸을 땐 6억이 넘어 있었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조금은 불쌍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말이 모든 것을 부숴버렸습니다. 엄마가 방법이 있다고 했어. 결국 또 엄마구나. 엄마는 가족이 살 수 있다 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 서류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성철.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성철이 외쳤습니다. 채권자들이 형 찾으러 집으로 가고 있어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형수님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명이. 그 말은 단순한 보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신장만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병원 감사팀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료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자료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브로커를 단숨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김지연 씨, 반드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정수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병원 건물이 유난히 차갑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감사팀 직원, 법무팀 직원, 그리고 정수민.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장례식이라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팀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위조 문서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대출 계약서, 그리고 장기 이식 관련 서류. 놀랍게도 모든 서류에는 동일한 필체가 발견됐습니다. 피적 감정 결과입니다. 동일 인물 작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인데요? 직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성훈 씨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남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위조 서류를 직접 작성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그 순간 제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강요했을 거라고, 남편도 피해자였을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감사팀 직원은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성철이 핑계로 가자. 순간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야? 시어머니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대답. 다들 성철이 사고 친 건 믿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돼.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동생 사업 실패, 빚, 브로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성철은 처음부터 희생양이었습니다. 실제 빚의 주인은 남편, 실제 계획의 중심도 남편, 시어머니는 아들을 감싸기 위해 동참했을 뿐이었습니다. 평생 동생 뒤에 숨어 있었구나.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어머니도 들어왔습니다. 감사팀 호출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챈 표정이었습니다. 성훈 씨, 감사팀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족 살리려고 한 건데 그게 죄냐고. 그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아들 죽게 생겼는데 엄마가 그럼 가만히 있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때 성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들어야 돼.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브로커와 남편의 통화, 보험금 나오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아내 명의 대출도 진행할 겁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조차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류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최신 진단서. 직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명자 씨는 신장이식 대상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현재 상태는 충분히 투석으로 관리 가능한 단계입니다. 순간 정적.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즉시 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리기 위해 내 몸을 내놓으려 했던 시간들, 두려움을 참고 견뎠던 밤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빚을 막기 위한 계획 속에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 밖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10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몇 달 후 더 아픈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병원을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인 남편의 뒷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 기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노보다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당신이 변한 게.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제 삶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경찰 조사, 법원 출석, 이혼 소송, 그리고 회사 생활. 남편은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브로커와의 거래 정황도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범죄 행위는 적었지만 수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분명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어느 날 퇴근 후 병원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병실 창가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늘 곁에 붙어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해 겨울, 제가 독감으로 쓰러졌을 때 시어머니는 새벽에 죽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생각이 난다며 울자 등을 토닥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것마저 계산이었을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성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만난 성철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바로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안 했어? 성철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엄마도 잃고 형도 잃을까봐.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악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면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헤어지기 전 성철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날 도망쳐줘서 감사합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망쳤다는 표현,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이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주방에는 두 사람 몫의 식기가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신발도 없었습니다. 한때 꿈꾸던 가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비우고 옷을 정리하고 오래된 서류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서류였습니다.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놓여있던 종이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신장 적합 판정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다는 결과지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받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기뻤습니다.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파일 맨 아래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종이는 배신의 증거이기도 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 몸을 내어줄 만큼 진심이었던 사람, 그건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창밖에는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거실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려야 했던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가족은 잃었습니다. 10년의 결혼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다시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면서 가장 아픈 배신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올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제 몸까지 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숨겨진 진실과 통쾌한 역전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인생의 깊은 감정을 담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